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의 도성정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일주일 또, 금방 갔네요. 이번 일주일은, 아주, 봄꽃도 만연했고, 봄이 아주 활짝 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요즘 들어서, 제가 연구를 이제 거리를 다니거나 하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 야외 활동도 하고, 이제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지도입니다. 요즘 가장 좀 심각한 미국을 보면 보시다시피 49만 명,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네요. 그리고 사망자 또한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탈리아 또한 확진자가 14만 명에 사망자가 19,000명, 18,000명에서 19,000명에 이제 육박하고 있고요. 또 어디 요즘 러시아 쪽도 요즘 위험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 워낙 이 땅이 넓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브라질이나 또 이쪽도 1,0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났고요. 점점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3개월 전에 이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이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버리게 된 거죠. 이처럼 이제 그 저희 과목에 이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 과목에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한 나라의 문제와 어떤 그 사회적 이슈가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퍼지게 되고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2011년도였죠. 여기 그 일본에서 그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런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태평양 연안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제 피폭이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사고나 재난이 그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그 세계 지구촌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만큼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문제, 세계적인 어떤 이런 이슈들이 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또한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국내에서만 판매를 할 거야, 난 국내에서만 사업할 거야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시작하는 순간에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도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경우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들 동참하고 참여를 다 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 코로나 3대 수칙, 손 잘 씻기, 마스크 하기, 그리고 기침할 때 입 가리고 하기, 이렇게 시민들이 그 의식을 잘 지켜서 이 지키는 부분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 초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수칙을 잘 지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들 제가 듣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뉴스가 우리 그 정부가 1월 27일 날 우리 그 나라에 확진자가 4명 있을 때,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한 4명 정도 있을 때, 진단키트 개발을 정부에서 요청하고 추진했다고 해요. 그리고, 6월 3일 날이었죠. 확진자가 한 15명 정도 발생했을 때, 불과 이제 15명이 좀 없지만, 그 식품
그 의약품안정청에서 그 가정식 가정 간편식 제조하는 업체 전국에 한 328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전수조사해서 이 인스턴트 식육 가공업체들 또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25군데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자가격리라든지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들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하게 때문에 이런 간편 가정식 간편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사전에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2월 17일 날 41번째 이 확진자로 인한 이 신천지 사태가 발발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속도로 확진이 늘고 죄송합니다. 우려를 하고 있으나 어떤 정부나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모두 오히려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의견을 묻고 우리나라에게 진단키트라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을 하시는 분들, 물론 중고학생분들 계시겠지만, 학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배가 있으시면, 우리가 저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에 교과서에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는 중진국이다 또는 개발도상국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출하고 선진국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처하는 의식 수준이나 어떤 문화 수준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재기며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차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어떻게 한국은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참조하고 물었던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아주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또한 이렇게 이런 잘 대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GDP 또한 이제 일본을 앞섰잖아요. 일본을 앞서서 우리가 전 세계의 9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격도 많이 높아지고 또 한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교과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그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우리를 참조를 하고 오히려 영국이나 이런 북유럽 이런 국가들 또한 우리나라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들이 본인 나라에 이렇게 이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가려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영국에 있는 기자가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물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보통 의견을 묻거나 상대방한테 의견을 묻거나 그 사람의 참조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항상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눈치를 보고 살았죠. 그리고 그쪽에 의견을 묻고 우리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물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런 북유럽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참조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긴 하지만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다음에 태어나면 이런 유럽에서나 또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지금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동양의 아시아의 작은 이 반도에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힘이 있고 전 세계에 리마커버블한 주목할 만한 그런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어쨌든 확산에 대한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어제 날짜 신문에 보니까, 예, 어제 날짜 신문에 보니까, 대구가 드디어 0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명.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0명이라고 해서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5월 초에 여러분들 5월 2일 날 대면 수업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아직 그 정부에서 지침하는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우리 글로벌 창업 문화 경영의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 창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1주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강을 안 하신 분이 계신데 물론 지각 처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수강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넘기면 다음 주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잘 수강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4주차 강의까지 올렸는데 지금 보시면 뒤에 날짜가 있잖아요. 이 날짜가 그 날짜까지 수강하는 날짜입니다. 그죠? 오늘이 이제 4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3주차 강의는 내일까지는 들으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온라인 강의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저 또한 뭐 온라인 강의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또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 과제 관리에 가면 제가 추가 과제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 첫 번째 과제도 다 제출을 안 하셔서 미제출자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미제출 하신 분들은 제출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출 기간이 분명히 있긴 하나 제출 기간이 지나더라도 제출은 가능하게 제가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장 제출 허용되어 있고 연장은 18일까지 그리고 30일까지가 되어 있으니까 꼭 연장 제출 기간 전에는 제출하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자유 게시판에 언제든지 뭐 필요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여쭤볼 수 있고요. 아마 제가 보는 화면이랑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어쨌든 요 카테고리는 아마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수강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아니면 의문 있는 점을 이렇게 글쓰기를 누르셔서 누르시면 이렇게 글쓰기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아마 저장일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 공개 비공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뭐 비공개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편하게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학우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상세한 내용들 잘 여쭤보셨고 또 이 해외나 이란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거기에 대한 저의 경험이나 또 유학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저 또한 아주 뜻깊었고요. 저 또한 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대면 수업과 다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 표정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하시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과 또 여러분들의 이해도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 학습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존의 사전 지식이라든지 현재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기존에 수업했던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전혀 제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중원부원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수업을 어떻게 잘 듣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업문화와 경영, 지난 시간에 우리 해외 시장의 정치적 환경 분석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PSSI 지수와 독립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PSSI 지수는 지금 저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의 그 가장 많은 실증 분석 툴이 바로 이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하나를 다 독립 변수로 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예를 들어서 정치적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관성이 있는 상관관계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얼만큼 상관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p-value라고 해서 이 p-value가 마우스로 이거 쓰다 보니까 글씨가 악플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이 p-value가 유의성이 어느 정도이냐 0.001 이하이면 이게 이제 0.001 이하라는 말은 99.9%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게 유의하다 유의성을 보는 거고 그 유의한 값 앞에 있는 베타라든지 이런 지수를 보고 어느 정도 유의한지를 측정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독립 변수들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다시 쉬운 예를 하나 드려서 왜냐하면 우리 대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논문을 쓰고 졸업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논문을 쓰고 졸업하실 때에 이런 통계적인 툴을 이용해서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정형화되어 있고 연구하기가 유리한 그런 것 같습니다. 설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던가 또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측한 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매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해가 좋겠네요. 커피숍에 있어서의 어떤 청결도 있잖아요. 청결도 그죠? 그리고 직원의 친절도 친절함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커피의 맛, 이런 것들이, 커피숍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커피숍을 만약에 운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리커트 5점 척도든 7점 척도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7점 척도죠. 그래서 0에서 7번까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사전 이 논문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청결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양식들을 만들고요. 요거와 각각의 독립 변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 또한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 변수들 간의 유의성이 있으면 같은 말을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중 공선성이라고 하는데 다중 공선성 체크도 합니다. 그래서 VIF라고 하는 VIF 지수가 10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청결도와 이런 각각의 설문 항목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커피숍이니까 카페를 이용하는 모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린이한테 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설문이죠. 그걸 가지고 만약에 돌렸을 때 유의성을 검증했다 하면 모집단이 여기와 상관이 없는 집단이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커피숍을 가능한 나이와 이용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5점 청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청소를 했을 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해서 브랜드라든지 이런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면 그걸 가지고 회귀 분석을 돌려봅니다. 통계 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요즘 SPSS를 씁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툴이고요. 또 SPSS나 또 고급 툴은 SAS에 R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타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PSS 이제 회귀 분석의 선형 회귀 분석 보통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 정규 분포를 그린다라는 가정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속 변수가 또는 변수들이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회귀 분석을 돌려보면 이 청결도가 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이 종속 변수는 매출이니까 가게의 매출
매출을 이제 적겠죠. 만약에 한 가게만을 갖고 이제 하게 되면 조금 의미가 상환할 수 있으니까 매출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게들을 뭐 패널 데이터를 두고 본다던가 해서 이렇게 그 회귀 분석을 해보면 이 청결도가 커피숍 매출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어떤지, 예, 유의한지 안 한지, 유의하다면 얼마나 유의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통계 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귀 분석이나 이런 그 정량적인 부분을 통해서 측정하는 그런 평가 방법이 있고, 이 정치적 위험에 대한 평가 방법에 있어서 이 PSSI 지수는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독립 변수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가중치를 둬서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지수는 민족주의적 분파, 그죠?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률, 그리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공공적인 불안이나 내부적 폭력이나 공안 통치 가능성, 그래서 폭등, 시위, 정부 위기, 무장 공격, 암살, 쿠데타, 아마 이거는 횟수로 할 거예요. 이 사회적 갈등 지수에 대한 폭등은 몇 년 안에 몇 번 일어났는지, 시위는 몇 번 일어났는지, 정부의 위기, 크라이시스는 몇 번 일어났는지, 무장경고 몇 번 받았는지, 이런 횟수를 가지고 할 거고요. 분파는 몇 개가 있는지, 소득률이 얼마인지, 소비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 특정을 해서 그 나라의 이제 그 정치적 위험 평가에 대한 독립 변수로 하고 평가 변수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요인들의 사이에서 수학적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런 다국적인 은행들이 외국에 대출을 제공하기에 전에 이런 계량적 기법을 사용해서 해당국의 정치적 위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사회적 경제 지수, 그리고 사회적 갈등 지수, 그리고 정치 과정 지수 등의 어떤 가중치를 두고요. 15개의 독립 변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15개 독립 변수에 대한 계량적 어떤 시계열 분석이라고 해서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이제 해당국에 대한 종합적인 정치적 위험 지수를 결정하게 되고요. 요 PSSA에 포함되는 지수와 독립 변수는 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사실은 1987년에 찰스 케네디라고 하는 주니어 이분이 이걸 연구를 해서 논문을 냈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조해서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계량적인 분석법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이런 계량적 분석 기법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어떤 선정, 가중치 설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주관적인 판단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공용된 게 아니라 이 한 학자의 어떤 물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정치적 위험 평가 방법을 계량하고 만들었겠지만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계량적 기법이 지나치게 계량화된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특정국 내의 어떤 국민 정서나 변화나 또 권력 관계나 계량할 수 없는 이런 변수들은 여기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수치들, 데이터들이거든요. 계량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우에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런 보면 촛불 시위 이것도 다 여기 시위에 해당하잖아요. 시위. 하지만 이게 민주적 시위냐, 그죠? 그리고 정말 그냥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폭력적 시위냐라는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주 민주적이고,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서초에서 큰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매일같이 이렇게 시위를 하면 이 시위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 위험하다라고 볼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단 예를 들자면 남아공에 있는 이런 종족 사회나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갈등과 대리, 테러 또는 이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에 일어나고 있는 시위나 하고의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잘 못한다라는 것들이고 또 많은 후진국의 경우 이런 계량적 방법에서 요구되는 과거 자료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사실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국제기업 경영자는 보다 정확한 정치적 위험 및 예측 평가를 위해서 질적인 분석 기법과 이런 계량적인 분석 기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종합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적 위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통합적인 분석 방법인데, 통합적인 분석 방법은 첫 번째 이 시나리오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일련의 가상적 사건을 가정하고 이에 상황을 전개함으로써 복잡성과 불확성을 대처하는 그런 기법을 바로 이 시나리오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시나리오 분석 기법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결정 변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략을 개발하고요. 시나리오 확률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대체 결과를 분석하는, 이게 이제 시나리오 분석법의 진행 결과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 TI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해서 정부나 국가의 부패 인식 지수 발표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 파일을 제가 안 가져왔네요. 나중에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한 파일을 제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적인 분석 방법 중에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산업의 특성과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속하고 있는 산업들이 다양하실 텐데, IT 산업도 있을 거고, 제조 쪽도 있을 거고, 제조 쪽 내에서도 소멸 봉제냐, 또 여러 분들이 있겠죠. 기간 산업이냐, 또 산업자재 쪽이냐, 소비재냐,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앞서 설명한 정치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법은 대부분 이런 거시적인 어떤 정치적 위험을 예측함을 주목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법들은 특정 기업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미시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어떤 미시적인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과 현지 정부와의 어떤 협상력에 의해서 정치적 위험이 결정된다는 협상 모델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현지 정부에 대해 가지는 이런 협상력이 클수록 현지 정부는 간섭 및 정치적 위험 노출 정도는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외국 기업의 협상력, 즉 정치적 위험 노출의 정도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 특성과 그리고 프로젝트의 고유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외국 기업에 당면한 그 정치적 위험 노출 정도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이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런 자원 채취 산업, 전기, 통신, 은행과 같은 이런 공익 산업의 경우에 정치적 위험 노출 정도가 아주 크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자원을 채취하는 거고,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의 어떤 기관이 되는 인프라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자본에 대한 부분들, 또 공익산업은 그 나라 사회의 어떤 이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접하게 그 나라의 정치적 위험과 진실적과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위험 노출 정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경우에는 산업의 성격상 자국민의 어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국인의 소유에 대한 통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개발 수준이 낮고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또 성숙기에 달한 제품,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섬유 봉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왜냐면 물론 의류가 개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많은 개발되어 있는, 예를 들면 섬유에 대한 합성 섬유나 나일론이나 또는 제가 이제 효성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효성 잘하고 있는 스판덱스나 나일론이나 폴리 이런 제품들이
이미 이제 그런 제품을 가져다가 이제 방직 또는 방적을 해서 옷을 만드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 수준이 일단 낮고 뭐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성숙기에 다른 제품들은 생산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첨단 산업에 비해서 어때요? 정치적 위험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업 활동의 수직적 통합 정도가 강할수록 기업의 통제력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에 노출 정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학 산업이나 또 원재료 생산에서 제품까지 이르기에 통합되어 있는 기업의 통제 높은 산업일수록 정치적 위험 가능성은 낮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 오히려 베트남의 삼성의 눈치를 보죠. 그 나라 수출의 거의 30몇 %를 삼성이 차지할 정도니까 전 나라에 그만큼 어쨌든 이런 통합 정도. 왜냐면 이제 삼성에 들어가게 되면 삼성 문선 사업부 그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같은 공급업체들도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납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옆에 이제 인근에 공장을 짓게 되니까 아주 큰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고 또한 이런 수직적 통합 정도가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정부에게 요청하게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베트남에 있는 장관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 삼성한테 이 허가권을 넘겨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어떤 그런 대우였죠. 그러다 보니 베트남 정부의 어떤 정치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에 오히려 뭐 좀 덜 민감할 수가 있겠죠. 또 첨단 산업처럼 이런 기술 기업의 노하우가 경쟁 우위 요인을 작용하는 산업일수록 그 요인들의 소수 기업에 의해 독점되며 따라서 기업의 협상력을 강해 정치 위험의 가능성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일수록 기술 및 노하우, 제품 시장의 접근이 소수 기업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따라서 기업 협상력이 강해 정치 위험성의 가능성 또한 줄어듭니다. 삼성의 무슨 사업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반도체 이런 공장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노하우가 많고 경쟁 우위가 되게 되면 그런 정책 위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을 하거나 해외 창업을 할 때 요거를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자원이나 전기통신, 은행, 공익사업 그리고 연구 수준, 개발 수준이 낮고 성숙기가 다른 산업보다는 글로벌 이 창업을 하실 때에 이런 오히려 이렇게 첨단 산업 또는 기술 노하우가 있고 경쟁 우위를 할 수 있는 그죠? 물론 좀 더 나아가서는 한 번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수직적 통합을 할 수 있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노하우나 경쟁 우위가 있어서 그 나라의 다른 산업들이 침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의 산업들이 필요로 할 때 그 나라에서 창업을 하면 유리하겠죠.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고 이 첫 번째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ED 그 효성에서 이제 신규 사업 전략을 짤 때 신사업 팀에서 제가 LED 조명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LED 관련된 사업을. 그래서 그 효성에서 그 갤럭시와 포토닉스라고 하는 LED 칩 생산하는 그 계열사를 인수를 했고 거기서 만드는 칩 또는 이제 외부에서 니치아나 이런 쪽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국내 삼성 반도체라든지 근데 이제 당시는 삼성 LED였죠. 그리고 LG 이노텍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유명한 그 LED 칩을 가져다가 디스플레이 또는 LED 조명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수출을 할 때가 2009년, 10년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LED 조명,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었으니까 LED 조명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지도도 많이 부족했었고요. LED 조명은 원래는 백색 LED가 일본의 나카무라 박사가 노벨상 수상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어떤 그 편리함과 에너지 절감 여러 가지들을 높이 평가해서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어쨌든 그 LED를 원천 기술로 해서 조명을 만들어서 베트남에 수출을 할 때요. 처음에는 베트남 내에 LED 조명, 그러니까 조명 회사가 크게
대표적인 조명 회사가 많은데 베트남도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1, 2위를 하는 게 북부지방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를 기준으로 하는 그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 대충 제가 뭐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다낭이 있고 여기 이제 하노이가 있고 여기가 이제 호치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낭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남부와 북을 하려는데 여기 하노이 부근이 정치적인 수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처럼 정치적 수도이고 요 호치민이 예, 우리나라 부산처럼 여기는 경제적 수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 북부 지역에 가장 유명한 또 1위 하는 업체가 랑동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랑동. 예, 랑동. 그리고 이 남부지방, 호치민을 기준으로 하는 이 남부지방의 가장 유명한 조명업체가 딘쾅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랑동이나 딘쾅 같은 업체가 LED를 만들지 않았어요. LED 조명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국경이나 관세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이니까. 그래서 LED가 무관세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서 만들지 않는 부분들은 관세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 장벽을 높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자국 내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자국 내에 그 LED 조명에 대한 산업이 없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제가 LED 조명을 판매를 했었고요. 그렇게 뭐 했었는데 불과 2년 정도 뒤에 이 랑동과 딩쾅이 LED 조명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관세율이 높아지게 되죠. 기존에는 무관세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15%라든가 또 한 아세안 그 FTA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면장을 발행을 하고 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관세를 책정할 때 있어서의 HS 코드라고 아시죠? 그 제품을 분류할 때 HS 코드로 분류를 하고 그 HS 코드에 따라서 각국 나라의 HS 코드는 조금씩 상이하나 앞에 보통 뭐 9401에 몇몇몇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번호의 앞자리나 이런 걸 따라서 그 수출을 할 때 그 제품을 분류를 합니다. 전기, 전자의 뭐 조명, 부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 코드 따라서 다 명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처럼 그 나라의 어떤 그 처음에 기술적 노하우라든지 경쟁 우위를 갖고 들어갔을 때와 나중에 이제 이게 레드오션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는 큰 차이가 있고 그 나라 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좀 랑동과 우리가 MOU를 맺어서 이쪽의 기술을 우리가 전수해주고 이쪽에서 제품 생산해서 베트남 내에 판매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트남이 한쪽 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어선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밤에 이런 그 표충수를 그 표면에 살고 있는 뭐 어류라든지 심해에 살고 있는 어류에 따라서 조명을 써서 뭐 오징어 삽입에 이런 부분들은 등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이 그 등이 필요하니까 그 등을 비추려고 하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발전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떼야 되고 베트남은 기름은 원유이긴 합니다. 산유이긴 해요. 근데 기름은 생산을 하나 그걸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유를 뽑아서 그리고 그 원유만 수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제한 정제유를 다시 수입합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기름값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원유 생산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베트남의 그 랑동이랑 같이 지금도 아마 신문 기사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효성에서 랑동과 전략적 제휴를 해서 이 LED 그 집어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을 전해주고 거기서 생산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됐죠. 저희 기술만 좀 많이 노출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 이렇게 조인트 벤처나 해외 협업을 할 때, 그런 그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현지에 하는 파트너와, 제가 갖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 반드시, 상충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상대편이 갖고 있는 기술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기술이라고 하면 아니면 내가 기술력 갖고 있으면 이쪽에는 이제 예를 들어 현지의 어떤 영업력이나 판매력을 갖고 있어야 서로 잘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 예를 들어서 랑동 같은 경우에 조명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단지 LED를 어떻게 하고 그 LED를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전기적인 기술과 광학적 기술, 그리고 LED가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LED 열을 잘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메케니컬한 기술들이 없을 뿐이지 조명을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있었던 효성 자체에서도 조명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큰 포션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교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LED에 대한 기술이 없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LED에 대한 기술과 이 제품 생산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슈가 되게 되고 이 친구들이 항상 이쪽을 지금은 디펜던트 하지만 인디펜던트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항상 이슈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서로 독립적이고 기술이 다르면 서로 호혜적으로 보완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그 부분들은 서로 상충되는 역할들이 하게 되었던 게 제 경험이었고, 해외의 어떤 사실 해외 문화를 제가 잘 이해한다고 하나 그 나라를 많이 저도 출장을 다녔으나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글로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가 현지 파트너를 모색하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어떤 판매라든지 현지 시장을 잘 알고 현지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경쟁사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그 업체와 같이 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도 LED 조명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효성에 나가 있는 32개 지법인을 다 다녔었는데 다니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어떤 시장 조사였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현지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키 파트너스가 누군가 그걸 조사를 해서 그 파트너스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만났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효성이 크게 인지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스판덱스의 크레오라나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넘버원이고 전 세계 마켓쉐어의 지금은 거의 한 40% 육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브랜드와 그 해당 브랜드에 속한 산업에 있어서는 효성이 나름 인지도가 있으나 다른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신사업 이런 쪽에 조명 바닥이나 또 LED 바닥에 있어서는 바닥이라는 표현 죄송하지만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인지도가 별로 없죠. 효성을 해봐야 우리가 흔히들 그 젊은 친구들이 유행어로 쓰는 듣보잡인 거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립스가 왔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오히려 달려오겠죠. 고선발로 달려올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창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창업도 이 신사업이랑 유사하고요. 그쪽 산업에 있어서의 신생한 업체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인지도가 낮아서 협업을 하자 그래도 협업하기 힘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VC들, 벤처 캐피탈이나 벤처 투자자들을 유치할 때 어필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창업자만이 갖고 있는 core competency, 그러니까 이제 핵심 역량이나 경쟁 요인들, 차별화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잘 강조를 해서 그런 현지 파트너스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현지 파트너스가 있어야지만 이 글로벌 창업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그 현지에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강력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산업적인 특성과 정치적 위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기업의 특성과 정치적 위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내용은 잠시 차 한잔 마시고 잠시 브레이크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창업 문화와 그 경영에 있어서의 앞서 이야기했던 해외 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들 있잖아요. 뭐 문화적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이 정치적 환경 다음에는 이제 법률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할 텐데 이 환경 분석이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효성했을 때 신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창업을 있어서의 그 나라의 인구수가 많다고 바로 들어가고 진출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아이템과 내 이 사업에 대한 내용, 그 현지의 소비자들이 니즈가 있는지 가급적이면 머스트 해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나라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환경 분석들, 해외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